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통관리론 제14장 서비스 산업에서의 유통관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유통관리 부분 한번 보실게요. 도입 사례는 직영점을 준호헤어라는 곳에서 고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서비스 유통관리의 특징은요, 서비스가 무형성을 지닌 그런 제품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는 저장이 되지도 않고요, 이동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소모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그래서 생산되는 장소하고 판매되는 장소가 똑같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서비스를 좀 폭넓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장소적인 편리성, 시간적인 편리성, 이런 것들을 잘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소매업체의 수, 형태, 그리고 이제 활용할 중간상의 종류들, 필요한 대리점을 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좀 쉽게 구매자들이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훨씬 더 좀 니즈를 잘 파악해가지고 소비자의 까다로운 그런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고객 만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이제 표 14-1을 보시면은 유형제하고 비교되는 서비스의 특징을 일단 보는데, 첫 번째로는 서비스는 생산하는데 좀 더 많이 사람이 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수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이제 일반적인 제품의 품질 관리보다는 힘들죠.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이건 역시 어떤 고객은 되게 솔직하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런 컴플레인을 잘 안 걸고 그냥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재구매를 하는 고객이 많이 없으면 품질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경영상의 변화들이 일반적인 제품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촉진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상점 내에서 전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성이 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무형의 재화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전시 효과가 높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고요. 애플샵 같은 경우에 그 애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외국에는 갑자기 그 점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거기 가면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도 해주고 거의 뭐 놀러 가다시피 해가지고 막 애플 물건 만져볼 수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애플샵에 아무튼간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응대해주는 직원들이 눈에 다 보이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랑 그런 소비자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사용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전시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마치 식당 앞에 있는 모형처럼 전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해가지고 촉진을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유형제랑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유형제의 품질도 같이 이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를 통해서 선전하는 것도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경영상의 변화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 관리 같은 경우에도 저 전문화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종업원 잘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고, 종업원당 이익률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서비스맨의 성과나 급여 간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자주 행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맨의 성격, 특징,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좀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급여 수준 같은 경우에도 근무 기간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서비스 생산은 제대로 못하는데 월급을 똑같이 받아가면 엄청 손해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당 이익률이 종업원을 잘 케어하면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요, 잘못 케어하면 엄청 낮아질 수도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 일반 제품은 다 똑같은 품질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불량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종업원은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아무튼 간에 이 제품 하나가 품질이 이상한 거는 교환을 해주면 되지만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서비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장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종업원을 잘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책정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를 잘하는 게 특히 서비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 불평 같은 경우에 서비스는 또 환불하기도 어렵네. 무조건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보상을 해주던지. 그래서 고객들은 근데 환불하기도 어려운 주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종업원 교육 잘 돼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성과 측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자본 지출도 다르고요. 그리고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가 얼마나 남았냐, 얼마나 팔렸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노동 비용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상품 판매에도 또 서비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회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서비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개개의 판매량에 대한 이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무명세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가 회계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거죠. 개개인의 종업원이 수행해줘야 될 직무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 놓은 게 직무명세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뺏길 기회가 더 큽니다. 이건 충성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아타지. 굳이 뭐 여기에 뭐 그렇잖아요. 이 종업원이랑 엄청나게 내가 막 돈독한 관계가 있고 막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일도 사실 잘 없고,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업원의 의지, 태도, 인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고객의 점포 충성도에 대한 그런 유지, 보호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서비스 요소에서 경로 환경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서비스 요소에서 이제 대리인하고 브로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리인이나 브로커는요, 그 생산자를 이제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소비자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굳이 서비스 유통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품 유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촉진이나 협상 이런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리인이나 브로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좀 서비스를 표준화시켜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 프랜차이즈업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유통구조 시스템 할 때요, 그 계약형 수직적 유통경로 구조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복기를 해보자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일단 상호나 상표,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호의 사용권이나 제품의 판매권,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이나 보증금, 로열티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프랜차이즈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상품 개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본부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패의 위험성이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단 적죠. 그리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영업이나 광고, 판촉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게 필요한 설비나 도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비할 수 있어요. 왜냐? 대량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들 거를 동시에 본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배분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가맹점에서는 이제 부담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경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원재료 구매하거나 할 때도 계속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회사보다는 좀 편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 수 있죠. 그리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뭐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의성이라든지 일관된 품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특성이 그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오히려 프랜차이즈를 이 품질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개인 사업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도 지금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식 맛이 평타 이상은 가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이제 홍보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우리 지역에도 이제 생기거나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 특성들이 프랜차이즈를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나 인구 통계적인 환경이 이제 고령층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은퇴자분들이 개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의 소자본 창업들이 좀 촉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 자라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이제 품질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실패하기 싫어하는 것과 또 비슷하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개인이 이제 바닥부터 깜깜이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그런 경향이 또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프랜차이즈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 개발이라든지 고용 창출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프랜차이즈 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반면에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구입 제품의 원재료나 판매 방법, 가격, 점포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더 개선된 방법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기가 힘들고요. 물론 본사에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모두가 통일된 방식으로 해야지만 프랜차이즈 형식이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본사의 그런 어떤 통일적인 경영 방침이 지역이나 상권의 특성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본부하고 가맹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가맹점의 의사가 무시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가맹점의 실패가 프랜차이즈 전체 가맹점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맹점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괜히 열심히 장사했던 내가 피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의 의사에 따라야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가맹점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단점이 생길 수 있다면 거래 비용과 관련된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무임승차하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것과 비슷한데 타 가맹점이 실패하는 경우 신용에 영향을 준다. 요거랑 좀 비슷한데 가맹점들이 그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이미지만 보고 들어와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이하게 그냥 그 브랜드 네임에 묻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본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거고요. 다른 가맹점들 입장에서도 이런 그 타 가맹점의 실패 때문에 오는 그런 신용에 불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박적인 부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갑질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사 입장에서의 단점인데, 가맹점들이 사실 초기 비용을 그 본사에 다 주잖아요.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초기 가맹비 이런 데에 대부분 개인 사장님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더 투자가 필요하거나 해도 가맹점주한테 뭔가 투자를 바라기에는 본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소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이 종료됐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본부가 장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맹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상호는 다른 걸로 바꿔 달았는데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지고 가맹점주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부가 약간 불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신문기사 하나를 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프랜차이즈들이 상장이 되게 많이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주식회사가 많을 것 같지만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모회사가 상장사인 가맹본부를 합쳐도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장에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쪼끼쪼끼,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해마로, 디딤 이렇게 5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었던 이유가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다 외식업체들이고요. 그 외식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대의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나 실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그 증권 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를 믿기 힘들다고 해야 되나, 성과 측정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죠. 유행에 따라서 부침이 크다는 이유로 굉장히 평가절하가 많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상장에 성공한 브랜드들도 전부 다 직상장을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상장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상장이 안 되면 투자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자체를 더 크게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랜차이즈도 상장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의 칼럼을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외식업체 프랜차이즈가 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고 나서 보니 대형화, 기업화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더 잘 버티는 게 입증이 됐고요. 실제로 이론상으로도 보면 대형 가맹점들이 이제 신뢰도나 이런 이유로 더 생존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대형화 시키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대형화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상장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투자 자금을 마련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가요 6,000개를 넘습니다. 보시면은 그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인 미국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000여 개 있고요. 일본도 1,000개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가 진짜 많아요. 6,000개면. 그래서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그리고 종사자 역량,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 이런 것들을 잘 갖추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맹본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 산업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유형의 사업 모델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가정간편식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을 좀 해서 신성장 동력을 좀 발굴하고 무인 키오스크나 스마트 오더, 간편 결제, 협동 로봇 뭐 이런 각종 정보통신 기술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비용을 낮춰서 좀 이익 구조를 좋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전문 경영인은 좀 영입을 해가지고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프랜차이즈가 이 가맹점 수, 그리고 가맹점의 그런 재무적인 건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과 측정을 하기가 과거보단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촌치킨이 상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업계도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많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상장에 도전을 해가지고 더 규모를 크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유통기능 하면서 나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유통기능 중에 가장 큰 거는요,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개발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패키지가 뭐냐면 본부의 시스템 개발 기능에서 원재료 개발 능력, 상품과 서비스 개발 능력, 그리고 교육, 훈련, 지도 기능, 그리고 판매 촉진 기능, 금융, 정보, 경영관리 기능, 이런 개개의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를 개발한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저렇게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IPO 기업 공개나 상장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뉴 노멀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그런
그런 것들에도 잘 적응을 하는 게 필요할 테고,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이제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재료를 개발하고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체나 아니면 이제 원재료 개발업체나 이런 곳들과 손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그 본부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뭐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잘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육, 훈련 이런 것들 해주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의 유통관리라고 하면서 421페이지로 훅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유통관리 체계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배우셨던 그 유통관리 방법과 맥락을 같이 하니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프랜차이즈 본부 대 직영점 관리본부, 이걸 한번 보실게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가맹점만 가지고 운영되지는 않거든요. 직영점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왜 운영을 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직영점을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먼저 운영을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맨 처음에는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든지 하는 사전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일단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게 잘 되면 프랜차이즈화 되는 경우들이 많고, 아예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시작했으면 직영점을 몇 군데 내가지고 사업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영점을 그렇게 테스트의 의미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맹점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할 때도 직영점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수익 구조가 본부 입장에서는 훨씬 더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수익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직영점하고 가맹점을 동시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맹점을 운영할 때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가맹점주들이 자본을 일부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용이한 부분, 그리고 규모의 이익을 달성하기에 좋고요. 직영점을 한정없이 많이 낼 수는 없지만 가맹점은 늘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협동적으로 광고를 하는 데서 오는 효과, 지역적인 특수성 고려하는 거, 그리고 과도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영점은 100%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사 문제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직영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수익성이 좋고요. 그리고 통제가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관리자에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게 가능하고요. 왜냐면 본사에서 직영을 하니까. 그리고 전략을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피드백이나 인력 확보 이런 것들도 본사가 하니까 용이하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나 서비스 체계 이런 것들을 효율화시키기도 쉽고, 법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지는 장점이랑 직영점을 운영할 때 오는 장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좋은 비율로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복합적인 경로 형태를 사용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또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맹점을 통제 잘하는 게 프랜차이즈의 성공 요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관리적으로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 그 경제적인 부분은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 성과에 대한 그런 그 동기부여를 좀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책임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법적인 어느 정도 통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신뢰나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적인 통제도 해야 되는데,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런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높은 통제가 이미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맹점 형태로만 운영을 한다라든지, 완전히 직영점 형태로 운영만 한다라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가맹점 입장에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423페이지에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발 절차를 보시면 일단 직영점을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사업 경험을 획득하는 것부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될 사업이다 싶으면 프랜차이즈화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기본 모형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광고 계획 뭐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단위의 기본 모형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케팅, 광고 계획 개발하는 거 여기까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면 입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가맹점주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장 전략을 실시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원 서비스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우리 앞에서 그 수직적 유통 경로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바게뜨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파리바게뜨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우리 요거 다음에 넘어가셔서 프랜차이즈 조정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데 그 가맹점하고 본사의 의사소통이 되게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맹점이 본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남양유업처럼 그렇게 걔들이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그 유통경로들한테 갑질을 했었다라고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힘 얘기할 때 그렇게 갑질을 하게 되면 일단 굉장히 단기적인 실적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맹점의 의욕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탈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는 가맹점을 많이 만드는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매출도 많이 이루어내는 그런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본부가 아무래도 더 힘이 세고 더 큰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맹점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것을 매월 2통씩 1년간 본사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모든 가맹점에게.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약 44억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가맹점에게는 폐기 제품 비용을 전액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면 가맹 본부의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를 요즘에 파리바게뜨도 하잖아요. 배달의 민족에도 보고 하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출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매장별로 제품 생산 시간하고요. 재고를 해피오더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그 SPC 그룹에서 하는 그 어플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주문까지 가능하게 그렇게 한 갓군빵이라는 서비스를 본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그 요즘에 상미종 생식빵이라는 그 프리미엄 제품이 파리바게뜨에서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이제 가정간 편식 제품 이런 것들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은 그 패키지를 개발할 때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3,4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과 광고비 지원, 그리고 가맹점주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와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지원, 근속 가맹점 포상, 건강검진비 지원 등 연간 1,900억 규모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파리바게뜨가 예전에 그 파견 직원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실추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장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프랜차이즈로서 그런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가 프랑스 진출한 거 성공한 거 아시죠? 그것도 굉장히 놀랄 노자였는데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은 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파리바게뜨가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이 당연히 벌어들일 수 있을 거고 지속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중요하다. 그렇고 이제 조정체계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책은 끝나는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행사, 그리고 갈등 관리, 의사소통, 성과평가, 우리 마지막에 그 이론 끝에서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과 관해서 당연히 체계를 잘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체계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를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장 속도 조절하는 거. 이것도 책에 없는데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성장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것도 프랜차이즈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초반에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관리 감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새로 시작하는 가맹점들이 많아버리면은요, 지원이 필요한 점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부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관리가 한두 개 점포 관리하는 거하고 10개, 20개 점포 관리하는 거하고 효율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가맹점들이 빨리 망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성장 자체가 저해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시장이 포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상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우후죽순 생기면 상권을 보장해주기도, 가맹점한테 상권 보장해주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은지는 사실 미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베네 요즘에 아예 로고 바꾸고 새로 시작을 하던데요. 카페베네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바퀴베네라고 불렀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너무 바퀴벌레처럼 증식을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바퀴베네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그렇게 카페에 푹신푹신한 소파가 들어오고 했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머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그때 그리고 토종 커피 브랜드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역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본부에서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노하우도 전수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도 정말 숨차게 너무 확장이 많이 돼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한두 군데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매장도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벤에 나중에 후기에 망할 때쯤 이렇게 가보시면은 막 책도 꽂혀 있고 한데 그 책이 막 다 너덜너덜하고 막 그 소파도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보시면은 친절도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시작하면서 정말 점포들이 문을 많이 닫았고 그래서 카페베네가 거의 망하는 수순을 밟다가 요즘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느리면 인지도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성장 속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이런 조정의 체계라든지 이런 이제 성장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우리가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하는 유통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때까지 배운 이런 이제 실질적인 기사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쫙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판매하는 생각으로 이번 단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도입 사례를 먼저 보시면 이제 소셜 커머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셜 커머스는 맨 처음에 이제 SNS하고 이런 그 이커머스가 결합된 형태로 시작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처음에 이제 티몬하고 쿠팡 같은 게 나왔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이거를 판매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처음엔 쿠폰 파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동안에 이제 공동구매하는 것처럼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그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쿠폰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소셜 커머스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명수를 정해놓고 할인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 가지고 본인이 그 제품을 그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모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SNS가 활용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소셜 커머스라고 처음에 불렀었던 거고, 최초의 소셜 커머스는 거기 430페이지에 있는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루폰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루폰이 그루폰 코리아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모방 사업으로, 그루폰의 모방 사업으로 티몬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루폰이 거의 뭐 소셜 커머스 하면 그루폰, 인터넷 하면 구글, 이럴 정도로 미국에선 진짜 유명한데, 그리고 23개 나라인가? 아무튼 진출도 잘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티켓몬스터랑 M&A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티몬을 인수하면서 티몬만 운영을 하고 이제 그루폰은 국내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토종 브랜드를 참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루폰이 들어왔을 때 티몬 짝퉁 들어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그때 그루폰이 잘못했었던 거는 이제 물론 티몬이나 이런 데도 쿠폰 판매를 하면서 문제가 많긴 했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폰을 가지고 식당을 갔더니 그냥 방문한 사람보다 뭐 양을 적게 주더라, 뭐 서비스가 안 좋더라,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그 외국 업체들이 AS나 사후 관리 같은 걸 되게 못해 주는 것 같아요. 뭐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선 성공을 못했는데, 그 그루폰이라는 애들이 소셜 커머스의 시초였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굳이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는지 요즘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티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또 지금 소셜 커머스로 있는 애들이 그 지마켓에서 내놓은 쥐구하고요, 그리고 11번가에서 낸 쇼킹딜 뭐 이런 애들도 그 일종의 소셜 커머스로 시작을 한 건데, 요즘은 그렇게 뭐 트위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로 할인한다고 보고 그 사이트에 달려가서 같이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하다가 그냥 쇼킹딜이 걸리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런 딜이 있는지 찾아보고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 그냥 뭐 할인하네 이렇게 해서 사는 정도,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뭐 SNS로 입소문을 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어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소셜 커머스라는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냥 다 똑같은 이커머스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네, 조금 과거에 처음에 시작할 때 소셜 커머스랑 지금의 소셜 커머스가 다르긴 하죠. 근데 여전히 뭐 핫딜 같은 게 이렇게 떴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시간 딱 정해놓고, 그죠? 핫딜이 떠서 이 기간 동안만 세일합니다 막 이랬을 경우에 밑에다가 이제 SNS 입소문 내는 버튼들을 이렇게 두면은 뭐 사람들이 카페로 퍼나르거나 아니면 이제 SNS로 퍼나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 프라이빗 쇼핑 클럽이라는 게 요즘에 좀 많아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명품을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품을 보통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프라이빗 쇼핑 클럽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고, 이 프라이빗 쇼핑 클럽은 가장 큰 특징이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아무나 회원이 될 수 없고 기존에 회원이던 사람이 초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회원 명단에 대기를 걸어놨다가 이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름 그대로 좀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해서 프라이빗 쇼핑 클럽이라고 부르고, 다단계 앞에서 우리 배우셨었잖아요. 그 다단계 네트워크 모델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친구들 초대장 이렇게 보내가지고, 네, 그 친구들이 또 들어와서 고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F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쇼핑몰 창업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F커머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이 워낙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쇼핑몰이나 이렇게 뭐 공동구매 이런 것들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실명화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품평에 대한 신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SNS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는 편이죠. 그죠? 그 사이트 자체를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자리 잡아야 되고, 광고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SNS 자체를 쇼핑몰로 사용을 하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구축해 놓은 거에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보시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공구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형태의 커머스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도입 사례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여러분도 요즘에 많이 접하고 계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43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인터넷이 뭔지 요즘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뭐 앞에서 뭐 월드와이드웹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워낙에 옛날 얘기니까, 그죠? 지금은 그냥 뭐 인터넷은 그냥 일상에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 손바닥 안에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인터넷이 등장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생긴 변화들을 한번 여기서 톱파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낮은 거래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또 큰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그 유통 구조 자체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상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중간상이 하던 일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유통 구성원 얘기할 때, 경로 구성원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일정 경로 구성원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경로 구성원이 하던 유통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누군가가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적인 중간상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문적인 중간상이 해야 될 일을 인터넷이 대신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정보의 흐름도 원활해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하고의 접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중간상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직거래를 하기가 수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통 경로에 들어가던 돈이 줄어들고, 그래서 낮은 거래 비용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제 중간상이 없어지고 뭐 도매상이 없어진 대신에 이제 서비스 업체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에서의 인증기관, 그 이번에 공군 갑질로 유명해졌던 그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그죠? 걔들도 이제 결제 인증기관이잖아요. 뭐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 컨텐츠 제공자, 뭐 유튜브나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택배 업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중간상들이 또 등장을 했다라는 게 특징인데, 근데 뭐 기능을 분담해주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지, 이제 중간에서 마진을 이렇게 떼가는 중간상이 많거나 뭐 도매상이 많거나 이렇게 유통 경로 자체가 길어지는 일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이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입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뭐 임대료 같은 게 들어갈 테고, 뭐 매장이 있어야 되면 인테리어도 해야 될 테고, 기타 등등등 어느 정도 이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하게 되면 물론 홈페이지 구축하고 하는데 일정량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를 획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원활하게 흘려주기도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유통 과정상의 일련의 정보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격 수준이 훨씬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인터넷이 등장하면 거래 비용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비용이 낮아진 것도 물론 그런데, 인터넷은 이제 아무래도 정보 제공이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충 이 정도의 제품이면 얼마 정도를 한다라는 그 가격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비교 자체도 너무너무 쉽고, 그렇다 보니 갑자기 막 폭리를 취한다든지 갑자기 막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제 고마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하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맞춰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를 또 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전산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비용 이런 것들 절감시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EDI 시스템이 사내 전산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 그 앞에 유통정보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내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그 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내부망으로 이제 그 EDI가 공유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통 경로 전체가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진화를 시키면서 클라우드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보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만 해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클라우드 형태를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 교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훨씬 유통 경로의 구성원들끼리의 의사소통도 훨씬 편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따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우리가 전산화를 시킬 수 있고 정보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히 효율적인 유통 구조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상 제거될 수 있다는 얘기 앞에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 판매 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원 자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촉진을 하거나 하는 거는 자동화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판매 비용 절감의 측면도 있다. 그리고 고객 지원이 효과적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질문이나 Q&A 게시판 없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AI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채팅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죠. 그래서 고객 지원을 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판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통 경로 외에 새롭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이 뚫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유통망으로 이렇게 유통하는 그 정도의 유통 경로만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구독 경제를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그것도 꾸준히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를 뚫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인터넷이 해줄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거래가 전자상거래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이런 모든 경제활동을 다 통틀어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넓은 의미의 전자상거래고, 보통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랑 기업이 거래를 하는 그것이 전자상거래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하고 전통적 상거래는 요런 차이가 있고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정보라든지 수요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시로 전자상거래는 획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상의 편의성, 그리고 장소상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유통 채널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죠? 그렇고 이제 마케팅 활동도 1대1로 인터랙티브 마케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에 따라서 즉시 대응해주고 개인화시키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리고 판매 거점 자체는 가상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원래 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B2C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B2B도 요즘에 전자상거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B2B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래가 되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금액 자체가 B2C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B2C 부분에서 이제 전자상거래가 더 활발해지면 훨씬 전자상거래에서 얻는 이득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고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실 텐데,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것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이런 이제 분야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컨텐츠 관련된 부분 이제 많이 제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온라인상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경로들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좀 제공하는 편익을 이렇게 4가지 4C라고 해가지고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들이 모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네 가지 분야를 이제 4C의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전자상거래와 그리고 인터넷 커머스 자체를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마케팅, 촉진의 통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라이브 커머스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니까 그런 컨텐츠들,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컨텐츠를 많이 접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마케팅이나 촉진에 이용을 할수록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컨텐츠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이제 개인의 취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성과를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커머스 같은 거를 할 때도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브랜드 연상이라든지 고려 상품군 안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현저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촉진을 할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 매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커머스 매체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매체, 컨텐츠 매체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서 변화한 부분이 구매 욕구가 변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상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정보 탐색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구매를 하는 단계에서 맨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쇼핑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편리성 같은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이 가진 정보가 많고 기업이 힘이 훨씬 셌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오히려 더 똑똑하고 소비자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개인화 서비스, 맞춤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한 걸 원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7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다양한 제품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얼마 전에 친구랑 그 수다 떨다가 얘기가 나온 건데 옛날에 이제 친구가 군인이랑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지금 시집 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 옛날 남자친구가 의정부에서 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면회를 하러 가려면 새벽에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밤버스를 타고 출발을 해서 서울역에 새벽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첫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타고 거기 의정부에 있는 부대에 가가지고 면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었던 네, 조금이라도 오래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항상 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갔었거든요.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인터넷 쇼핑몰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항상 저기 그 합성동이나 아니면 창동에 있는 그 보세 거리 있잖아요. 합성동에 있는 그 지하상가나 요런 데 가가지고 쇼핑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대구까지 원정을 가거나.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 있는 사장님들이 취향에 맞게 동대문에서 바잉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에 막 연예인이 어떤 예쁜 옷 입고 오면은 그게 인터넷에 쫙 깔리니까 우리가 따라 입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가서 막 발품을 팔고 찾아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을 사서 오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뭐 좀 누워가지고 모바일 이렇게 좀 튕기거나 그죠? 뭐 에이블리, 뭐 지그재그 막 이런 어플들 많으니까 뭐 조금만 찾아도 원하는 옷을 찾기가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하게 물건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편하죠. 무엇보다 편하죠. 시간상의 편리성, 그리고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장소적인 편의성도 있고, 그죠? 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열면 쇼핑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훨씬 저비용이죠. 그리고 거래상의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정보 탐색상의 비용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격 민감성이 굉장히 증대가 많이 됐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물건 보셔도 반드시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최저가 있는지 보고, 최저가가 오프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싸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고, 아니어야 오프라인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 민감도가 다들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교 구매 같은 것들도 활발해졌고, 그리고 이제 개인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개인에게 맞춘 그런 정보나 서비스 개별적인 제공,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쿠키 같은 거 있죠. 돌아다니면서 쌓인 그런 쿠키라든지 방문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구매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남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교해졌죠. 그래서 이제 개인화 시키는 게 훨씬 좋아졌고, 그래서 과거에는 시장 세분화를 뭐 인구 통계적인 특성,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했었다면, 조금 있으면 아마 인공지능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다 세분화해가지고 개인에게 다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는 그런 패러다임도 좀 변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를 좀 많이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준이 높아지니까 예전처럼 그냥 뭐 제품 자체를 구매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제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변화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의 형성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끼리의 정보 교환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자체, 그리고 제품 자체가 좋았을 때 입소문을 나는 그런 정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많아졌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불만족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뒤처리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